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왜 어떤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놓지 못하는 분들, 상대를 의심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에 끌리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있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심하게 되는 분들, 관계 속에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분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구조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의 원인을 현재 관계에서 찾습니다. 상대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지금 상황이 문제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 접근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이미 과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유아기, 애착 구조, 청소년기의 비교와 수치 경험, 감정, 억압, 환경, 이 세 가지 축에서 만들어진 인식의 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이 지점에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두려움과 집착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의심과 불안은 현재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이 현재를 재해석하면서 만들어낸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의심하고 싸우고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식 구조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사라진 것을 붙잡는 순간 고통은 반복된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같은 관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분들은 분명합니다. 관계에서 항상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 사랑이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으로 느껴지는 분들, 상대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나는 왜 이런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뿌리, 즉 형성 과정을 해부할 것입니다. 왜 이런 심리가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반복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유아기, 애착 구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심리가 어떤 성장 배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즉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형성 과정을 해부하겠습니다. 이 의심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유아기, 애착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심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아기 애착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불안정 애착, insecure attachment, 구조 때문입니다. 아이 시절에 이런 경험이 반복됩니다.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고 사랑을 주다가 갑자기 철회하고 조건부 인정을 하는 경우에 이 아이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의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그 뿌리, 즉 형성 과정을 해부해야 합니다. 지금 설명된 구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유아기, 애착 경험이 성인의 의심, 집착, 감정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그 출발점이 바로 불안정 애착, insecure attachment입니다. 그리고 이 애착은 세 가지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첫째,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다. 둘째, 사랑을 주다가 갑자기 철회한다. 셋째, 조건부 인정이 반복된다. 이 세 가지를 각각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아기의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학습합니다. 즉,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다르다.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안정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리를 냅니다. 어느 날은 부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귀엽다. 하지만 다른 날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때부터 아이는 자기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게 안아주지만 어느 날은 짜증을 냅니다. 지금 바빠. 귀찮게 하지 마.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각인됩니다. 사랑은 안정적인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과 관심이 넘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합니다. 결국 아이는 배웁니다. 사랑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바뀐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둘째는 유아기 때 사랑을 주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더 강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경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매우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함께 놀고 웃고 관심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수를 합니다. 그 순간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갑자기 끊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면 크게 칭찬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차갑게 무시합니다. 아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항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말을 끊고 방치하고 거리를 둡니다. 아이에게는 이것이 버림받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은 언제든 끊어진다. 나는 버려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음 공포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유아기 때 조건부 인정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가장 깊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합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아이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가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넌 왜 이래? 이때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성과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잘하면 칭찬과 관심, 못하면 무시와 비난이 반복되면 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인정받는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경고합니다. 이제 이 형성 과정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첫째, 버림받은 공포는 실제가 아니라 각인된 기억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어린 시절의 불안정 경험이 현재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생됩니다. 즉, 지금의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집착은 불안에서 나온다. 이 경고에서는 집착의 근원이 두려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성의 경우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집착 강화로, 즉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부 사랑은 자아 왜곡을 만든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무지로 봅니다. 조건도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조건을 충족해야 존재 가치가 있다는 왜곡된 자아를 형성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유아기 애착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첫째, 감정의 불일치, 둘째, 사랑의 철회 경험, 셋째, 조건부 인정.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버림받은 공포라는 심리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면 의심하고 집착하고 관계에서 불안정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현재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기 애착 구조가 성인의 관계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둘째는 비교와 수치 경험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형제 간 비교. 둘째, 타인과의 지속적 비교. 셋째, 인정 박탈 경험.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정은 하나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 타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형성축, 비교와 수치, shame. 경험이 어떻게 성인의 관계 왜곡으로 이어지는지를 해부하겠습니다. 핵심 구조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형제 간 비교. 둘째, 타인과의 지속적 비교. 셋째, 인정 박탈 경험.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감정은 단순한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결핍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타인의 존재는 나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을 구체적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간 비교입니다. 이 구조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비교 기준은 가족, 특히 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합니다.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아이의 해석은 단순합니다. 나는 형보다 못한 존재다. 이 비교는 단순 평가가 아니라 문제 서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형제가 칭찬을 받습니다. 부모는 기뻐하며 관심을 집중합니다. 반면 자신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의 내면에는 이렇게 각인됩니다. 사랑은 경쟁에서 이겨야 받는다. 마지막으로 형제가 실수해도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강하게 혼납니다. 이때 아이는 느낍니다. 나는 더 엄격하게 평가받는 사람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타인보다 항상 부족한 위치에 있다. 둘째는 타인과의 지속적 비교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비교는 가족 내부를 넘어 사회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옆집 아이는 상 받았대. 아이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나는 그 아이보다 못하다. 이 비교는 외부 기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 외모, 인기 등으로 비교됩니다. 친구가 주목받을 때 자신은 상대적으로 작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SNS 환경에서 타인의 성공, 행복, 외모를 계속 접합니다. 이때 내부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즉, 비교가 자동화된 사고로 굳어집니다. 이 구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타인과 비교되는 존재다. 셋째, 인정 박탈 경험입니다. 2단계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노력과 존재가 모두 무시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노력해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부모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칭찬이 아니라 우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 힘들어.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정도로 뭘 힘들다 그래. 이때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은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잘했지만 부모는 더 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1등은 아니잖아. 이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라는 확신이 형성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이 심리 구조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은 실체가 아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자아에 대한 고정된 믿음을 착각으로 봅니다. 여성의 핵심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반복된 비교 경험이 만든 해석입니다. 즉, 실체가 아니라 조건화된 인식입니다. 둘째, 비교는 분별심을 강화한다. 이 경고에서는 비교와 분별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나 대 타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저 사람은 위, 나는 아래.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평온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수치심은 자기 환상을 만든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감정이 현실을 왜곡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치심은 특히 강력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타인은 나를 위협한다. 즉, 타인의 존재 자체가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위협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 감정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교와 수치 경험은 형제 비교, 사회적 비교, 인정 박탈, 이 세 가지를 통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핵심 신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성인이 되어 타인의 존재를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비교로 만들어진 자기 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타인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믿는 구조가 타인을 위협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비교에서 벗어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와 수치 경험이 인간의 인식 구조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본질적 해석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형성축, 감정 표현 억압 환경이 어떻게 성인의 관계 인식을 왜곡시키는지 구조적으로 해부하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 억압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라. 그건 네가 예민한 거다. 그 결과 감정은 억압되고 내부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째, 사랑은 불안하고, 둘째, 친밀은 위험하다. 셋째, 가까우면 배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제 각각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불안하다. 이 구조에서는 사랑이 안정감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는 경험으로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면서 부모에게 다가갑니다. 나 속상해. 부모는 말합니다. 그 정도로 왜 울어? 참아. 이 순간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결과 사랑받는 관계에서도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가끔 갑자기 애정을 표현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 사랑을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사랑은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예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아이는 느낍니다. 내 감정은 틀린 것이다. 이때부터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 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둘째, 친밀은 위험하다. 2단계에서는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낼수록 상처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 친구 때문에 힘들어. 부모의 반응은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하지 마. 이 경험이 반복되면 내면을 드러내면 무시당한다. 따라서 친밀함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수를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부모는 이를 약점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이때 아이는 학습합니다. 솔직해지면 공격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얘는 별것도 아닌 걸로 울어. 이 경험은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면을 드러내면 망신당한다. 이 구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방어해야 한다. 셋째, 가까우면 배신 가능성이 있다. 2단계에서는 관계인식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가까운 관계는 가장 위험한 관계다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결론은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부모가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냉정하게 변합니다. 아이의 해석은 가까워지면 언젠가 돌아선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이의 약점을 훈육이나 비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 경험이 반복되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까움을 노출하면 위험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의심은 현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유아기의 애착 구조, 청소년기의 비교와 관계 경험, 그리고 감정 억압 환경까지 이 모든 과정이 결합되면서 나는 버려질 수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이 세 가지 핵심 신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통제하려 하게 만들며 결국 갈등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이 모든 분석 위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통은 과연 과거 때문인가?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만든다. 하지만 티벳 사자의 선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것을 지금도 실제라고 믿는 마음 때문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의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과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을 현재처럼 느끼고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반응하며 실제 관계를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를 실제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상대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만든 환영일까요?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의심하고 다시 붙잡는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현실을 왜곡시키는가? 억압된 감정은 어떻게 폭발하는가? 왜 사랑이 불안으로 바뀌는가? 다음 영상, 싸우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 4부에서는 감정 억압이 어떻게 내면에서 증폭되는지, 두려움이 관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리고 왜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지, 이 과정을 훨씬 더 깊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해부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은 불안하다, 친밀은 위험하다, 가까움은 배신이다. 이 세 가지 왜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벗어나기 어려운지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시면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구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구조의 더 깊은 층을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